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양도소득세 과세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제 이러한 권리, 이거를 이제 이 양도소득세로, 자, 예전에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했는데,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제 건물을 허물고, 다른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이거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인 이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다가 이제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자. 그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다만 이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 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즉 부동산에서 이 분리해가지고 이주권만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건 기타 소득이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는 이제 양도소득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감정평가한 금액, 우리 둘 이상의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주권만 팔 때는 기타소득이고, 부동산과 함께 이 양도하게 되면 이건 양도소득세다. 자,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통산이다라고 해가지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원래 구분해서 과세를 했는데 국내 주식에서 만약에 결손이 나게 되면 주식인데 해외 주식하고 통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그 대신 통산하는 대신 예전에는 해외 자산하고 국내 자산을 나눠가지고 이거를 각각 자산 분류별로 250만 원씩 이렇게 해줬었는데 이거를 통산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공제도 한 번만 이제 국내 해외 주식을 합쳐가지고 한 번만 250만 원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이게. 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예전에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서 이 양도 차손이 나더라도 이 국외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나는 거를 통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통산할 수 있도록 그 대신 통산하는 대신 기본 공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손익통산 위임사항 규정에 따라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해외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내국법인이 발행했어도 해외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은 이 해외 주식으로 보고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놨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거래가액이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죠. 여기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집어넣었죠.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해가지고 9억 초과되는 조합원 입주권도 이제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9억 초과분은 원래 계산을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초과하는 부분 그것만 과세하겠다. 이제 이거 똑같이 이제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이 적용하는 거고, 자, 그래서,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 그거를 그 조합원 입주권도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자, 아직 지정지역으로 공고가 되기 전에, 이제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지정지역 내에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의 20%를 중과했단 말이에요. 지정지역 외에는 10%고. 근데 우리가 매매계약은 공고되기 전이고, 근데 양도는 이 공고되고 나서 이 매매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 체결이 이 공고되기 전에 체결한 거면은 20% 중과하지 말고 10%만 중과해라.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정지역 내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20% 중과인데, 근데 매매 계약일은 지정 지역 공고일 전에 했고 양도는 이제 그 이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매 계약 체결일이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한 거면은 20% 중과하지 말고 10%만 중과해라.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이제 배제인데, 여기다가 그 원래 1세대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죠, 이게? 비거주자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합원익 주권 비과세도 이제 추가시켜 놨어요, 이것도. 이렇게 이제 비과세 못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인 2주택, 이건 이제 대체 취득이죠.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일시적 2주택 대체 취득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건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요. 2년 이내에. 근데 이제 그 규정이 더 단축이 돼가지고 거기 그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라. 우리 원래는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돼 있는데 바뀐 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요. 그리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라. 이렇게. 자, 이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해라. 원래 2년 이내 양도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1년 이내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1년 이내 양도해라.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제 새로 신규주택을 취득했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의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하고 그때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이게. 다만 그 기간을 다 합쳐서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과점주주 한번 봐보세요.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50% 이상이었다가, 이제 50% 초과로, 국세기본법하고 이제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가 50% 초과인데, 그걸 일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부동산 요거 계산할 때 원래 부동산 등 가액을 자산 총액으로 이제 나눠서 그 보유 비율을 산정을 했는데 거기에 거기 개정된 거에 보면 법인이 경영 지배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곱하기 부동산 등 보유 비율 해서 그것까지 추가가 이제 돼 있죠. 계산 산식이 좀 개정이 됐어요. 또 참조만 좀 해주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 과세 기간에 둘 이상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자, 예전에는 이 동일한 과세 기간 중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를 하면은 그 계산 방식이 둘 중에 큰 거죠. 양도소 과세표준 이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이 산출세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자산별로 산출세 계산해가지고 나온 거 둘 중에 맥스 이게 이제 비교과세였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여러 자산을 팔게 되면은 세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세율이 다른 걸로 해서 나온 산출세하고 과세표준을 다 더해가지고 기본세율 적용한 산출세하고 둘 중에 맥스로 적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자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 A는 만약에 70% 세율 적용하는 거고 얘는 50% 세율 적용하고 얘는 기본세율 적용하는 이 자산이에요. 이렇게 여러 자산을 팔았죠.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과표가 있죠. 과표 이렇게. 자, 그러면 그거 관련된 산출세액이 있는데 이렇게 산출세액 이제 여기 좌동 똑같이 산출세액 다 따로따로 산출세액을 다 구하죠. 왜냐면 이제 세율이 다 다르니까 산출세액을 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하죠.
그러면 요 산출세액하고 이 과표를 다 더한 과표 합계금액이죠. 과표 합계금액. 거기다가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비교 산출세액이란 말이에요. 둘 중에 맥스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각각의 자산에 이 산출세액을 합친 거하고, 그 다음에 과표를 다 더해서 기본세율 적용한 산출세액하고, 둘 중에 맥스로 이제 갔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이 감면을 받는 이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감면을 받는 과세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감면세액을 반영하지 않고 이 비교과세를 하다 보니까 그 감면세액을 빼고 그러니까 이제 감면받는 세액이 있다면 그 감면세액을 뺀 거 여기 만약에 이쪽에 감면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면세액까지 반영된, 그래서 거기는 번호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 오케이. 자, 1번은 이 과표 합계액의 기본세율 적용한 산출세액에 이 양도소득세, 이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그리고 2번은 자산 호별로 이렇게 세율이 다른 거별로 산출세 구해서 그 해당되는 감면세액이 있으면 그 뺀 금액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가자. 그래서 얘가 추가되어 있어요. 요게 비교 산출세액 이렇게 이제 구하더라. 자, 요거는 좀 중요하네요. 요거는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부담부 증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합리화인데, 자, 부담부 증여 할 때 양도가액하고 이제 취득가액 산정할 때 양도가액이 시가면 우리 이 부담부 증여 계산할 때 그 순서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제 그걸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가액, 환산 취득가액으로 이제 내려가요. 자, 근데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순서대로 내려가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게 되면 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가자. 자, 그래서 이 양도가액이 자, 원칙이 이제 실지거래가액이죠. 원칙이 그 실지거래 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취득가액은 자, 원칙이 이제 실가죠. 근데 이제 예외가 거기 이제 매매 사례가에 순서가 사례가에, 그다음에 이제 감정가에, 그다음에 이제 환산가에, 환산 취득가에, 환산가액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시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예외로 이것이 이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여기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여기 예외에 대한 이제 여기 실가인데 요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예외로 원래 예전에는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말고 이제 개정된 게 기준시가로 가라. 이렇게 기준시가로 가라. 여기 개정된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요 예외가 왔었어요. 이게 저 개정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개정되고 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가라. 이렇게. 자, 요것도 좀 중요하네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철거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추가돼 가지고 요거 이 필요경비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거 철거 비용이.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 대상 명확하다. 확정신고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여러 번 신고를 하는데 1년에 몇 번을 이 부동산을 팔거나 그러면은 원래 첫 번째 판 거하고 두 번째 팔 때는 요걸 합쳐가지고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합산해서 신고 들어가지 않게 되면 누진으로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게. 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2회 이상 예정신고 시 그 합산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확정신고 해줘야죠. 왜냐면 이제 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합쳐봐야 누진과세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생략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추가되어 있는 게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데 그 비교과세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안 했어요. 그냥 그 개별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예정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비교 방식으로 확정 신고를 해줘야죠. 이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감정가액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감정가액 인정 요건 완화라고 해서 이제 전후 3개월 이내에 감정받은 거 그것이 되는데 단서가 신설이 돼가지고 10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평균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감정기간에서 감정가액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격농지 관련해서 그 8년 자격인데 그 자격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업소득 금액이 예전에 3,700, 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왜냐하면 이런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농사 짓지 않았다 이거. 다른 데 소득이 많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추가가 돼가지고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기준 이상의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 자격기간에서 제외된다. 복식부기 의무자. 그래서 이제 그거가 추가가 돼 있어요. 자, 뭐, 그 정도 참조 좀 하시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제 그 정도 살펴본 거 위주로 좀 보시고, 자, 이제 법인세법에서 보면은, 뭐, 이월급세금 공제 한도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100%,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된 거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개정된 거는 추가된 게, 사업 재편계획 승인받은 법인도 100%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다 어려운 회사들 있죠,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회생계획 뭐 이런데 다 100% 해줘라.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소기업이고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송금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그 해외 주재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해준다라는 거. 그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내국법인 중소 중견기업에 한정해서 해외법인 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해서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래 이거는 안 해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내국법인이 있고 100% 이 출자한 해외 법인인데 그러면 그 해외 법인 그쪽에서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내국법인에서 이 인건비를 지급하면은 안 해주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몇 퍼센트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준다? 50% 미만으로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해주겠다. 그래서 이 국내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100% 출자하는 해외 현지법인이에요. 해외 현지법인인데 여기에 이 주재원으로 가 있는 이 사람한테 인건비를 1억 원을 줘요. 1억 원을 주는데 만약에 A 회사에서 4천만 원을 주고 B 회사에서 만약에 6천만 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 4천만 원 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인정 안 해줘요. 6천만 원을 이렇게 여기 4천만 원을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 송금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 100% 현지법인에 대해서 파견된 주재원에게 지급한 우리 내국법인의 인건비 50% 미만 지급했을 경우에만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의 입금 이 불산입 적용기준 변경인데, 자 적용기준 변경인데, 요거는 똑같은데 이상이 이 초과가 이상이 됐고 이하가 미만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예전에 초과로 돼 있던 게 이상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하로 돼 있던 게 미만으로 좀 바뀌었다. 율은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송금 송금산입 범위 확대다라고 해서 요건 좀 중요하네요.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대손 사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관 요거 채권이 이제 20에서 30% 바뀌었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왜냐면 이건 소액채권이죠. 소액채권인데
이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손 인정받기 위한 그런 이 노력 대비 20만 원 이하인데 그냥 이 3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그냥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근데 그 추가된 사항이 좀 중요한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다. 이게 이제 추가됐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2년이 경과되게 되면 요거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다만 이제 아는 자, 특수관계자죠. 특수관계자 거래한 것은 이제 제외되고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이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이 추가가 돼서 이제 대송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송금불산이 적용 제외 대상 추가인데, 요거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있죠? 그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업무용 승용차 적용 제외 대상 차들 있죠. 우리 운수업이라든지 실제 영업에 직접 쓰는 차들, 이제 그런 거는 송금불산이 적용 이 제외 대상 차인데 거기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추가가 됐다. 이거 뭐 참조하시고. 자, 즉상가 적용 자산에서 금형이 제외됐다. 요거는 이제 바로 이 비용 떨어도 전액 다 인정해 주겠다. 상각 시부인 계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구, 기구, 비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공구에 금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빠졌어요. 빠졌다. 빠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감가상 하라는 얘기예요. 자산 잡아서 감가상 해라. 그리고 시부인 계산 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업무용 승용차 2월 공제 방식 조정인데, 자, 우리 이 감가상각비를 1년에 800만 원까지만 해주죠. 근데 이제 그게 800만 원까지만 해주는데, 이 렌트라든지 이런 것은 임차가 종료가 되고 나면 한도 초과됐던 거, 800만 원 넘어가는 것을 연간 800만 원까지 해서 10년간 해주고 10년째 되는 때에 남은 잔액을 다 송금산입해줬는데 10년이 되더라도 또 계속 800만 원 한도가 계속 가요. 즉 10년째 가서 송금산입 안 해주고 10년 이후에도 계속 800만 원 한도 계속 비교해서 이 송금 또는 필공비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다 전액 다 송금 산입하는 그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고 그냥 계속 800만 원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후에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0년이 돼서 10년까지 갔는데도 남아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액의 차예요. 고액의 차의 감가상각비가 이제 이 한도 초과가 돼가지고 계속 가는데 10년째 가서 10년 이후에 다 일시에 송금 산입 시켜버리는 그 제도를 이제 삭제시키고 그 이후에도 계속 더 800만 원까지 더 비교한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마찬가지죠. 이것도 10년째 남은 금액을 다 송금 산입하는데 처분 후 10년 되는 때, 근데 이거를 또 바꿔가지고 이제 계속 800만 원 한도 비교하더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사유출 소득 처분 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이것도 예전부터 뭐 다 했던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 우리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 근데 이게 한도 초과예요. 한도 초과 얘기인데, 근데 이제 비지정 있죠? 비지정. 근데 예전에는 좀 불분명했어요. 요거 이제 다 기타 사유출이에요. 기타 사유출. 근데 여기 사실 비지정 기부금은 이 기부한 상대방에 따라서 이게 상여 처분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불분명하니까 법에다가 거기 법정과 지정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에 대해서 기타 사유출로. 그러니까 얘만 기타 사유출로 들어간다라고 딱 명확하게 해놨죠. 명확하게. 예전에는 이제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것이 마치 모두 다 기타 사유출로 처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불분명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타세 유출로 들어가는 것은 법정과 지정만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놨죠. 그럼 비지정은 이 상대방에 따라서 상여 처분될 수도 있고 이렇게 무조건 기타세 유출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좀 명확화됐다는 거. 자, 그다음에 그다음 거 중요하죠. 소득세법에서 봤는데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 이 주택구입 대여금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추가 사항에 보면 업무한 가지금 제외 대상의 추가 사항에 보면 중소기업 우리 근로자 우리 임원들은 들어가지 않죠. 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금이 가지권을 보지 않겠다. 그러면 이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가지금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거. 자, 그거 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대송금 송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이라고 해서 거기 뭐 추가됐죠. 민사조정법에 따른 우리 조정 요거 그러니까 이제 재판상의 화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채권 금액을 조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1억 원인데 만약 6천만 원을 조정했다 그러면 4천만 원은 이제 송금산입 가능 채권이다. 자, 이제 그렇게 보고 자, 리스료 손익 귀속 시기 적용 규정 정비다. 자, 뭐 이게 우리 저 IFRS라고 해가지고 한국주택 국제회계 기준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이 IFRS에 대해서 이 운용리스, 이제 금융리스 있잖아요. 이거 금융리스를 자, 리스 이용자 자, 리스 제공자인데 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요것은 주로 정액 기준으로 리스료 수익을 주로 잡았어요. 이렇게 정액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금융 리스는 이제 리스 채권이죠. 리스 채권이어가지고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걸로 보는 거니까 이 돈 빌려준 거를 회수하고 이자 받는 것으로 이제 회계 처리했죠. 근데 리스 이용자가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상관없이 이거는 단일 모형이에요. 단일 모형이에요. 즉 여기는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운용 리스든 금융 리스든 하나의 회계 처리로 해서 이렇게 사용권 자산이나 뭐 이렇게 처리해요. 그리고 이제 리스 부채 이렇게 이제 처리해서 이 리스 부채를 갚아나가는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해요.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갚아나가는 이렇게. 그게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 운용 리스였을 때 IFRS가 아닌 일반 기업 기준은 요게 정액 기준으로 리스료 수익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옛날 우리 이 리스료 요거 비용이죠. 여기는 리스료 수익이고요. 리스료 비용이에요. 정액 기준에 의한 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예전에는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 입금과 송금 기속사업연도는 기업회준에 정하는 바에 따랐는데 우리 기업회 기준 IFRS는 요런 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FRS 적용하는 법인은 운용리스 자산에 대해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료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송금에 산입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법인세법은 옛날 규정에 따라서 이 정액 기준에 따라 이제 운용 리스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IFRS에서 이런 단일 모형으로 하다 보니까 운용 리스 회계 처리가 차이가 발생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액 기준으로 이 리스료 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리스료 비용 처리하도록 정액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송금에 산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되어 있다. IFRS 적용하는 회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IFRS가 리스 회계 기준서가 바뀌는 바람에 옛날 종종과 동일하게 그냥 송금 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간 특례 적용기한 연장이다라고 해서 거기 원래 이게 2019년도 말까지로 돼 있다가 이게 6개월 더 연장된 거예요. 올해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자 적용 기한이 이제 연장이 됐더라 이렇게
20년 6월 30일까지 그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 19년도 12월 30일까지 취득분에 대해서 이 20년 6월 30일까지 가속상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요게.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2월 기간 확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년으로 이렇게 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렇게 시험하고 관련해서 크게 중요치 않네, 이게. 이렇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근로자한테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한 거, 이런 건 시험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부금, 우리 기타소유출 명확한 거, 업무용 수용차 부분하고, 이제 그거 법인세법에서 좀 그렇게 좀 주의를 좀 해주세요. 그 대손 처리할 때 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로부터 2년이 경과 외상매출금, 요거 대손, 사유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재원, 100% 우리 해외 현지법인 출자한 거 송금산이 된다는 거, 그거 위주로. 그래서 법인세법도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뭐 개정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이게. 자, 이제 그까지 해서 3대 세법 위주로, 그리고 국세기본법하고 해서 한번 좀 살펴봤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